이번 시간에도 낙랑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식민사학계는 낙랑군이 313년에 이제 멸망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 이렇게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북경에서 그 아파트 공사하는 중에 539년에 세상을 떠난 낙랑군 조선한 사람 한현도라고 쓰인 그 벽돌이 나왔다 그랬죠. 539년에도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일 식민사학계는 313년에 이제 망했다라고 주장하죠.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낙랑연구라는 책을 사왔는데, 중국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전부 다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그 논리를 갖다가 전부 다 한국 식민사학자들 논리 갖다가 그대로 써놓은 걸 보고 참 나라 역사 팔아먹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궁금하시죠? 왜 낙랑군이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중국의 하북성 노령연에 있었다는 여러 사료가 있는데 왜 이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이 그렇게 평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까?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을 골라서 취하죠.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을 자꾸 한국인과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낙랑군은 한나라 식민지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낙랑군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국사학계, 국자는 늘상 제가 대일본제 국인지 대한민국인지 의심한다 그랬죠. 그 국사학계의 터두라는 이병도 씨가 한국사 대관에서 낙랑군에 대해서 쓴 걸 한번 보시죠. 낙랑의 수부하고 대동강 남한의 토성 일대는 마치 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도시의 번영과 시민생활의 화사함과 미술공예의 진보가 어떠하였는가는 근래 발전된 그 시대의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주 낙랑군에 대해서 칭송하잖아요. 그러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칭송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는 우리가 2007년도에 사용하던 고교, 국사교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1930년대에 나타난 문화주택은 2층 양옥으로 전에 없던 복도와 응접실, 침실, 아이들 방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생겨났다. 영단주택은 1940년대 들어 도시민, 특히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지은 일종의 국민연립주택이었다. 1930년대에 2층 양옥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대에 총독부에서 영단주택을 줬는데 이것이 국민연립주택이었다는 겁니다. 총독부 너무 잘했다는 거죠. 총독부가 얼마나 식민지 사람들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주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병도가 낙랑군을 칭송하는 거는 일제 식민지배 칭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기백 전 서강대 교수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시죠. 낙랑군에 대해서. 한의 9년이 그들의 식민정책을 수행한 중심지는 낙랑군이었다. 이 낙랑문화는 한인에 의한 문화였으며 만일 그 제작 과정이나 사용자만을 문제로 한다면 고조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은 이 중국의 이 한나라를 뜻하는 거죠. 호화로운 식민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한의 식민정책은 심한 정치적 압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들은 고조선인의 거주지와는 따로 떨어져 살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할 뿐 비교적 관대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낙랑군에 대해서 이런 내용 빵프로 단 한 군데도 낙랑군 내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온 게 없어요. 단지 뭐가 있다 그러면 낙랑 사람 왕조가 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이지 여기에서 말한 정치적 압박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관대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뭐예요? 다 낙랑군을 빗대가지고 일제 식민통치 찬양하는 겁니다. 또 중국의 식민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낙랑군을 갖다가 길을 써서
아주 애를 써가지고 평양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고대 한나라의 식민 통치가 아주 훌륭했다. 지금의 일본 식민 통치도 훌륭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백 이분이 이제 식민사관 비판이란 글을 쓰죠. 총론은 식민사관 비판해놓고 강론에 가보면 다 식민사관 일색이고 계속 이기백 교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한군연의 영향은 그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번져갔다. 이러한 지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영향이었다. 한군연의 고도한 문화가 그들의 동경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문화를 받아들인 지역에서 비록 때로 시련이 따르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은 주목되어서 좋을 것이다. 뭡니까? 아주 식민지 사람들이 동경했다는 거예요. 일제 때 친일파들 동경했죠? 매국노들?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사형당하고 있을 때 친일파들을 휘휘낙낙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군은,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갖다가 고조선 사람들이 동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거짓말이죠. 한서에 보면은 고조선의, 위만조선의 왕자가 사형당해 나중에 적으로 봉함을 받았다가 왜냐 고조선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사형당합니다. 뭘 갖다가 그들의 동경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대사판 식민지 근대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낙랑군을 길을 쓰고 한반도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의 영원한 스승인 이만희슈류,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스승으로 삼는 이만희슈류가 뭐라 그래요. 지금 임날본부를 전라도에 끌어들이니까 지금 그것 따라서 임날본부가 전라도까지 왔다라고 그런 주장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일제 식민사학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조선 반도사로 가둬가지고 이만희슈류가 조선 반도사란 책에서 우리 역사를 반도에 가둬놓고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라고 쓴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신봉해가지고 식민지가 아주 좋았다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식민지 발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근거가 있어야죠. 무슨 새로운 발전은 무슨 새로운 발전이 식민지에서. 그래서 이제 낙랑군이 313년에 멸망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 내용을 한번 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구려가 왕권 강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구려는 요하와 대동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리고 미천왕 14년에 드디어 낙랑군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게 지금 국사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구려 요만하죠? 고구려 사람들은 일단 생선 구경을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견 다 중국이 이걸 이만큼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천왕이 남쪽으로 낙랑군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요동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갇혀서 있는 국가에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양쪽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두 방향으로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과연 한꺼번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에 갇힌 고구려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남부에 고립되어 있는 여기를 갖다가 313년까지도 점령을 못하고 이때 와서야 점령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소설 쓰는 거죠. SF 소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더 웃기는 문장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방군을 차지하고 북으로 뻗어오는 백제와 날카로운 대립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 주장은 지금 뭡니까? 대방군을 백제가 차지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낙랑군은 여기 있었고 대방군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백제가 차지하고 이 북상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평양에 있던 낙랑을 비록 물리쳤지만 백제가 북상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료적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들이 313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인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 그랬죠. 이만희슈류가 313년에 낙랑군이 고구려에 멸망했다고 총독부에서 편찬할 조선반도사에서 쓴 거 그대로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이만희슈류는 뭐로 잡았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미천왕이 14년에 겨울 10월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천여 명을 포로로 획득했다. 이
구절을 갖다가 낙랑구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낙랑을 침략해가지고 남녀 2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라고만 돼 있지 낙랑구 망했다고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천왕 15년조 314년도에 보면은 가을 9월 남쪽의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방군을 침략했다가 나와 있지 백제가 대방군 차지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식민사학자들 주석단 거 보면은 아주 재밌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백제가 낙랑군의 서쪽을 공격했다. 삼국사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럼 낙랑군이 여기 있는데 서쪽이면 어디예요? 이 바다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낙랑군은 아마도 대방군이냐 아니야. 근데 대방군도 친 것 같지 않아 하고 그냥 횡설수설 하는 걸 갖다가 나랏돈 받고 주석을 단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다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있어야 될 낙랑군하고 그 아래에 있는 대방군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모든 문제 앞뒤 안 맞는 문제가 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무서운 아이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 말을 정확히 바꾸려면 낙랑군이 대방에 있다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총독부 학설 추종학자들은 다 동의한다. 그러면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낙랑군이 313년에 망했나? 웃기는 이야기를 식민학자들 얘기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도 학자라고 상대해야 되는 자체가 서글픈 거예요. 더 서글픈 거는 이런 사람들이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하고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장악해가지고 이 총독부 역사관으로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관료들 머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사실이 더 한심한 거죠. 서류 찾아보면 역사학은 법정하고 똑같다 그랬죠. 증거돼야 돼요. 313년에 낙랑이라는 사람이 살해당했다라고 하려면은 사료를 제시해야죠. 아까 본 사료는 뭡니까? 313년에 낙랑을 고구려가 침략해가지고 남녀 2,00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낙랑군에 상처를 좀 입혔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위서 세조 태무제 본기에 보면 연화 원년 432년에 황제 탁발도의 가마가 서쪽으로 돌아가면서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현도 6군의 백성 3만가를 유주로 옮기고 창고를 열어 진율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현도 6군의 백성 3만가. 한 집안에 보통 한 5명 내지 7명 사이로 보면은 숫자가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쯤 되는 거죠. 어디로 옮겼냐면 유주로 옮겼어요. 그래서 유주로 옮기고 창고를 열어서 진율했다. 유주가 북경 부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북경에서 한현도라는 사람 539년에 한현도라는 낙랑군 조선한 사람 무덤이 왜 나오는지를 여기서 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지역에 있던 낙랑군이 이때 북위에 세조 태무제가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옮긴 거죠. 북경 지역으로. 그런데 중국사료는 432년에도 낙랑군이 있다는데 남한 식민사학계와 그 다음에 일본 식민사학계는 313년에 망했다고 거짓말시켜요. 그 주장은 뭐냐면 이만희 시류가 조선반도사에서 한 걸 아직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교치했다, 교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교친이 교군이니 하는 게 뭐냐면요. 교가 교포할 때 교자예요. 교포가 뭡니까? 다른 나라 가서 이사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낙랑군이 이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한 게 언제냐면 이사했다는 근거를 갖다가 자치통감에 나오는 이 구절을 잡는데요. 요동 사람 장통이 낙랑 대방 2군을 근거로 고구려 을불리 미천왕입니다. 을불리와 서로 공격했는데 해를 계속해도 해결하지 못했다. 낙랑 사람 왕준이 장통을 설득해서 그 백성 1천여가를 거느리고 모용회에게 귀부하자 모용회가 낙랑군을 설치하고 장통을 낙랑태수로 삼고 왕준을 참군사로 삼았다 하는 이 구절을 갖다가 낙랑군이 여기서 말하는 평양인데 비로소 요동으로 간 근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교치설 또
교군설 해가지고 이 식민사학에서 이런 논리 만들어내니까 온통 언론에서 또 대단한 뭐가 나온 것처럼 식민사학에서 논리만 만들어내면 이 나라 보수진보 언론은 와 총독부 학설 지지하는 이론이 나왔네 해가지고 와 하면서 띄워놓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 1천여가를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고구려 미천왕하고 싸우다가 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졌는데 누가 졌냐? 요동 사람 장통이 됐어요. 요동 사람 장통이. 고대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이라 그랬죠. 하북성에 살던 사람이 거기가 근거지인데 왜 평양까지 와갖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낙랑 사람 왕준도 다 마찬가지죠. 다 하북성 일대 사람들이지 지금의 평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논리 갖다가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 장통하고 이 낙랑 사람 왕준이 일천가를 거느리고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도망가는 건데 일천 가면은 약 한 가에 6명씩 잡아주면 한 6,000명쯤 되죠. 6,000명 중에 여자와 여성과 노약자를 빼면은 여성 반 치면 3,000명, 노약자를 한 1,500명 치면 얼마나 모여? 한 싸울 수 있는 군사는 전투력 있는 사람 한 1,500명쯤 되겠죠. 이 1,500명이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진 군사들인데 일반 사람들 갖다가 여성들하고 노약자 4,500명 이상을 거느리고 고구려 강역을 뚫고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사학하는 사람들 논리 보면은 이건 뭐 정상인가부터 뭐 역사학인지 유사역사학인지 사이빈이 말할 걸 떠나가지고 일단 정상인가부터 따져야 되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군할 때 아주 황급하게 철군하잖아요. 그런데 딴 나라도 아니고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졌는데 그 일천 가가지고 고구려 강역 수천리를 뚫고 모용회한테 갔다. 근데 그것이 낙랑군이 서쪽으로 이사한 교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논리로 만들어내는데 그 논리가 결국은 무슨 수로 써서라도 낙랑군을 평양에 있는 걸로 해서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도 뭐 몇 년 전에 이 논리가 나오니까 뭐 언론들이 막 대단한 이론 나온 것처럼 떠들었는데 이 논리도 이만희슈류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만희슈류가 조선 반도사에서 이미 다 했던 것 같다가 베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보면 진짜 논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좀 창피해요. 이만희슈류 글을 보면 아주 C급도 아닌 F급 학자인데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스승님으로 따르는 그 머리 구조가 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원상 2년 사망한 한현도라는 사람이 낙랑군 조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쓴 그 벽돌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북위태무제의 기사를 봤잖아요. 432년에 북위태무제가 서쪽으로 돌아가면서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현도 6군의 백성 3만가를 유주가 북경이라 그랬죠. 유주로 옮겼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북경에서 낙랑군 조선한 사람 무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39년까지도 낙랑군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때 낙랑군은 어디 있었나? 지금의 북경 부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낙랑군 이주소를 말하려면 평양에서 이주한 게 아니고 평양은 원래부터 낙랑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지역에 낙랑군이 있다가 고구려의 이딴 공격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북위태무제 때 지금의 유주, 북경 부근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료와 이런 역사 유적 유물들과 다 일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